8시 뉴스데스크입니다. 의사협회가 원격 진료와 병원 영리화를 허용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 비상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사들에게 타격을 줄 거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밤 늦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관광지 샹그릴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샹그릴라 고성의 중심가에서 불이 나 많은 목조 건물과 주택이 소실돼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지침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말을 집어넣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6년 전 시도했다가 실패한 도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현지 근로자들의 격한 시위가 잇따르면서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존폐의 위기에 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와 극심한 정정 불안으로 국내 복귀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봄부터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를 피하기 위해 명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명품 매장마다 즐거운 비명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이들 업체들의 국내 사회 환원은 얼마나 되는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 합격자들을 분석한 결과 학점과 토익 점수 등 이른바 8대 스펙을 골고루 갖추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재능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취업 준비생들은 스펙 쌓기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거대한 버섯 구름을 닮은 천장과 끝없이 연결된 통로.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간과 이어짐, 그 독특한 건축 미학을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시즌을 맞은 스키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으로 인대가 끊기고 뼈가 부러지는 스키장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금 몇 시? 8시 0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협회가 병원의 영리 사업을 일부 허용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돌입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한의사협회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의사회 대표 550여 명은 이곳에서 파업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회의를 3시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들이 집단 휴진을 결정하면 14년 만에 의료계가 파업에 나서는 것인 만큼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의 이런 움직임이 자칫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금 전 7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 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새벽까지 이어질 대표회의에서 집단 휴진을 결정하면 내일 곧바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바로 월요일부터 집단 휴진이 시작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전국 의사 10만여 명의 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형 병원들은 정부 정책에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 가운데도 집단 행동에 반대하는 이도 적지 않아 의료 대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에서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새 정책이 의료 민영화를 부를 거라며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전봉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만에 의사들의 집단적인 반발, 인터넷 등에선 맹장 수술비만 1,000만 원에 달할 거라는 등 각종 괴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 의료나 병원의 부대사업 자회사 허용은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바꾸거나 병원이 진료비를 마음대로 올리는 영리병원도 아니어서 의료 민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병원들이 본업인 진료보다 장례식장이나 의약품 판매 같은 부대 사업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여기에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원격 의료까지 허용되면 대형 병원만 커지고 동네 병원들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의사들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의료 수가로 의사협회는 원가 이하인 의료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는 조건으로 수가를 올리는 것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가 조정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경찰과 충돌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동남아에선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노동자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제2공장 신축 현장. 수백 명의 근로자가 돌을 던지고 불을 지릅니다. 컨테이너와 오토바이 수십 대가 불에 타고 13명이 다쳤으며 폭력에 가담한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위는 현장 경비대가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은 직원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인 베트남에서 근로자들의 시위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같은 날 한국 업체들이 입주한 방글라데시의 한 공단에서 노동자 5천여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발단은 한국의 신발 제조업체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 근로자들이 월급에서 수당이 축소됐다고 반발하며 시위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20살 현지 여성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우리나라 봉제업체 80여 곳이 진출한 캄보디아에서도 지난 3일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시위로 5명이 숨졌고, 한국 기업 10여 곳도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정부가 나서 일단 시위를 진압하고 있지만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은 그대로여서 불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최근 동남아에서 시위가 일어난 주된 이유는 임금을 비롯한 근무 여건 때문입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 현지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현영 기자입니다. 80년대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8천여 개. 중국에 이어 3개의 공장으로 성장한 동남아에 값싼 노동력을 쫓아 공장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취약한 국가 경제 탓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 국가들의 물가가 최대 2배 가까이 치솟으면서 골맞던 노동 문제가 터졌습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 인상 요구가 이어지면서 지난 1년 동안 캄보디아의 한 달 최저임금은 7만 원 수준에서 10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의 임금 수준도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청 업체는 버티기 힘들고 20, 30% 정도는 적자로 봤는데 의견은 50%가 넘는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동남아로 떠났던 우리 기업들이 또다시 더 싼 노동력을 찾아 공장을 옮기거나 아예 국내 유턴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13층 아파트 복도에서 5살 된 여자아이가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모두 집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한 아이가 아파트 복도에서 화단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숨진 아이는 5살 이모양. 숨진 이 양은 창문 앞에 놓인 의자 위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도가 있는데 이제 글상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창문 내려가지고 보다가 안에 떨어졌지, 거리가 떨어졌지 싶습니다. 아파트 13층에서 떨어진 이 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 이 양의 아버지는 회사에, 어머니는 장을 보러 밖에 나가 있어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일단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약물에 취한 채 고속도로와 도심을 질주하던 차량을 경찰이 15km나 되는 추격전과 격투를 벌인 끝에 붙잡았습니다. 긴박했던 상황, 김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납치 의심 차량으로 신고된 승용차가 경찰의 정지 명령을 어기고 내달립니다. 고속도로 요금소를 막무가내로 지나고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 교차로를 건너더니 불법 유턴까지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얼마 뒤 차가 멈추더니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려 쏜살같이 근처 백화점으로 뛰어갑니다. 추격하던 경찰이 곧바로 뒤쫓아가 이 남성을 덮치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힘을 합칩니다. 시민께서 침착하게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오른팔을 바로 제 앞에서 수갑을 채울 수 있게. 붙잡힌 남성은 45살 임모 씨. 어제 저녁 5시쯤 자신을 납치한 차량이 도주하고 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뒤 경찰이 자신의 차량을 발견해 뒤쫓아 달아났습니다. 추격전은 15km나 이어졌고 백화점 앞 주차대기 차량에 막히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도망치려던 피의자는 당겨야 열리는 문을 밀고 들어가려다 부딪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인 씨는 마약 투약 전과자로 검거 당시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힘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말을 약간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좀 정상은 아니더라고요. 경찰은 인 씨가 환각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오늘 중으로 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중국 윈난성에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 샹그릴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나라 시절 지어진 수백 년 된 목조 가옥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 관광객들로 붐비는 윈난성 샹그릴라 고성의 중심가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시작된 불로 100여 동의 건물이 소실돼 우리 돈 18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직후 소방대원 등 2천여 명이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오래된 목조 건물이 몰려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这个房屋建筑呢，大多是木式结构的老屋，那么再加上天气干燥，火情呢迅速向四周蔓延。 샹그릴라 고성 스팡제는 당나라 때 조성된 석조 도로와 목조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며 차마 고도의 주요 경유지로 명성이 높습니다. 특히 당국이 2001년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서 지상낙원으로 묘사된 샹그릴라로 마을 이름을 바꾼 뒤 매년 200만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중국 최대 인기 관광지 중 하나인 샹그릴라의 관광 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올 봄에 출시되는 고가의 가방 신제품부터 사치성 소비 품목에 붙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가방일수록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는 건데요. 때문에 기존 제품을 미리 사두려는 고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장밀 기자입니다. 뱀 가죽에 화려한 문양을 입힌 790만 원짜리 숄더백, 400만 원이 훌쩍 넘는 송아지 가죽백, 매장마다 가격을 묻는 고객들이 많아졌습니다. 봄 신제품부터 수입 신고가 200만 원 이상의 고가 가방에는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수입 신고가 300만 원짜리 가방이면 기존에는 관세를 포함한 339만 원에 판매사 마진과 부가세가 붙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소비세 27만 원과 교육세 8만 원이 중간에 더해져 수십만 원씩 가격이 뛰게 됩니다. 최근 계속된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가 가방 수입액은 5년간 3배나 늘었고 특히 300만 원대 제품은 27배나 급증했습니다. 기존의 기금속, 시계, 모피 등은 개별 소비세가 가세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위하여 핸드백, 가방도 개별 소비세가 지난 5년간의 명품 가방 수입액 증가율로 볼 때 개별 소비세를 매기면 2013년까지 약 2,3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명품 매출 규모로만 따지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며 재미를 보는 외국 명품 업체들. 그런데 사회공헌 활동에는 짠돌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명품 매장. 3년 전 출시된 핸드백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같은 제품의 2년 전 가격은 187만 원. 이 브랜드는 해마다 가격을 올리는데도 고객은 끊이지 않아 수백억 원씩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장에선 반지 하나가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이 브랜드 역시 다음 달 가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재벌닷컴 분석에 따르면 14개 명품 브랜드의 2012년 국내 매출액은 2조 4천여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매출 규모로 한국은 세계 8번째 명품 시장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기도 하고 왠지 저도 한두 개쯤은 갖고 있어야지. 하지만 수익금 사회 환원에는 인색했습니다. 14개 브랜드의 2012년 기부금 총액은 5억 6천여만 원으로 순이익의 0.27%에 그쳤습니다. 1%가량인 국내 상장 기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샤넬과 스와치, 불가리는 2008년부터 5년 동안 단 한 푼도 기부금을 안 냈습니다. 반면 14개 업체가 본국으로 보낸 돈은 1년에 1,120억으로 기부금의 200배가 넘습니다. 한국 시장 또는 한국 소비자에 대한 현지화 작업을 굉장히 등한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게다가 국내 매출 1위인 루이비통을 포함한 일부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 지사의 회사 형태를 유한회사로 전환했습니다. 유한회사로 바꾸면 주식회사와 달리 기부금 같은 세부 경영 내역을 공개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 잡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곡선 건물, 임현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는 3월 문을 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축구장 3배 면적의 지하 3층, 지상 4층, 약 5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세계 최고의 건축가 중 한 명인 이라크계 영국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디자인했습니다. 한국 야구의 메카였던 동대문 운동장을 허문 자리에 7년 만에 들어선 건물입니다. 알루미늄 패널로 덮여있는 우주선 같은 외형은 볏짚을 지붕에 인 우리나라 초가집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최대 특징은 직선으로 된 면이 없다는 것. 하얀 벽면은 다 곡선으로 처리됐고 아이들과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계단이나 기둥도 최소화했습니다. 서울시는 21세기 디자인 발신지라는 기치를 걸고 오세훈 시장 때부터 디자인 플라자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공연과 패션쇼와 신제품 발표, 이러한 전시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24시간 개방을 통해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4층 높이의 디자인 둘레길은 완만한 경사에서 양쪽 벽면과 천정까지 입체 형식으로 전시를 볼 수 있고 오는 3월 서울 패션위크가 열릴 알림터는 조명과 음향을 최적화한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봅슬레이 대표팀의 쾌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 2인승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처음으로 은메달을 따내며 사상 첫 올림픽 출전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정희석 기자입니다. 김선옥과 신미화가 짝을 이룬 여자 2인승 대표팀은 미국에서 열린 아메리카컵 8차 대회에서 2분 0초 96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의 국제대회 첫 은메달로 어제 7차 대회 동메달에 이어 이틀 연속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 랭킹 포인트에서 아시아 출전권을 다투는 일본을 76점 차로 크게 앞서 사실상 사상 첫 동계올림픽 출전이란 쾌거를 이뤘습니다. 육상 선수 출신인 아줌마 선수 김선옥과 14살 차이의 신미화. 두 선수 모두 봅슬레이에 입문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처음엔 썰매 잘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국내에 변변한 훈련장 하나 없었고 대회에 나가서도 수차례 전복 사고를 겪으며 온몸은 희멍투성이었지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올림픽 출전이란 값진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우리 민범이하고 나중에 올림픽 끝나고 나면 많은 시간을 보내줄게. 그동안 건강하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알았지? 안녕. 최근 국제대회에서 잇따른 선전을 펼치고 있는 봅슬레이 대표팀은 오늘 밤 남자 4인승 경기에서 올림픽 전 종목 출전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 올해 브라질 월드컵은 하체가 마비된 청소년들의 시축으로 시작됩니다. 첨단 로봇 의족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하체가 마비된 소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축구공을 찹니다. 올해 브라질 월드컵 개막식 때 전 세계인들이 실제 보게 될 시축 장면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첨단 로봇 의족 덕분. 헤드기어가 네 팔을 모은 뒤 이 신호를 의족에 전달해
공을 찰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등에 있는 배터리로 구동되는데 자이로를 이용해 균형을 잡고 정밀 센서가 땅을 밟은 압력까지 계산해 안전하게 의족을 제어합니다. 하체마비 청소년들의 이번 월드컵 시축은 미국, 독일, 스위스가 공동 참여한 다시 걷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And we will see a person walk on the streets that could not walk before. 더 놀라운 건 로봇 의족이 촉감이나 온도까지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모래 위를 걸을 때의 부드러운 느낌, 불 옆에 다가갔을 때의 뜨거운 느낌이 고스란히 온몸에 전달됩니다. Really makes me hesitant to ever use the word impossible again. 미 FDA도 로봇 의족의 상용화에 대비해 의료기기 관련 법안을 손질할 계획입니다. 로봇 의족이 대량 생산되고 싼값에 보급되면 휠체어나 장애인용 보행기를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스키와 스노보드의 계절. 요즘 많은 분들이 스키장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스키장에서의 안전사고로 한 해 평균 만여 명이 병원을 찾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단순한 타박상 정도인 경우가 많지만 심각한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먼저 사고 실태,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 눈보라를 일으키며 설원을 질주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부딪히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각 스키장 의무실마다 200여 명, 그리고 시즌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강원 영서 권역응급센터에만 중증 환자 128명이 이송됐습니다. 타박상과 골절이 대부분이지만 뇌출혈과 장기 손상 등도 적지 않습니다. 수준별 슬로프가 만나는 합류 지점과 이처럼 사람들이 몰려있는 하단부에선 사고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고급 슬로프의 활강 속도는 시속 7-80km. 초중급자 등과 만나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직활강, 그러니까 슬로프 내에서 속력을 최대한 내서 가장 위험하고 슬로프 중간중간에 이제 앉아 계시거나 특히 스노우보드는 스키와 달리 넘어져도 장비가 벗겨지지 않아 사고가 나면 더 심하게 다칩니다. 구를 수도 없고 또 구르다가 이 도구와 몸이 부조화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허리가 휘어지거나 아니면 삐끗한다거나 중증 환자들은 보통 보드가 많습니다. 연간 스키장 이용 인구 700만 명 시대. 소방방재청은 한 해 평균 만여 명이 스키장 내 안전사고로 다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그럼 스키와 스노보드를 보다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넘어지게 되더라도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키장에선 넘어지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쓰러질 때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스키를 타다 균형을 잃으면 손으로 바닥을 짚지 말고 몸 안쪽으로 모으고 쓰러져야 안전합니다. 몸을 뒤로 젖히면 방향과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옆으로 넘어지는 게 좋습니다. 스노우보드의 경우에는 손을 뻗고 배나 등, 엉덩이를 이용해 미끄러지듯 넘어져야 합니다. 슬로프를 내려올 때는 자신의 실력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분들 있으면 조금 더 과감하게 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호 장비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체온 유지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곳 스키장의 현재 기온이 영하 10도인데요. 이런 추위 속에 움츠러든 몸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만으로도 부상 위험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지침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말을 넣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도발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상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해 사용되는 일본 고등학교의 사회과 교과서입니다.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되어 있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국제법에 따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적어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북방 4개 섬만 일본 고유 영토라고 적고 있는데 중국과 맞서고 있는 생각구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땅이라고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使用されるすべての高等学校教科書において竹島や尖閣諸島の記述がな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이대로 해설서가 확정되면 2016년부터 사용되는 일본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제작 지침으로 사용됩니다. 지난 2008년에도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지만 우리 정부의 강한 항의로 교과서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엔 독도에 대한 도발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준비된 수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어 독도 왜곡 교과서가 현실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과서 속의 독도는 어떨까요? 검정을 통과해 이미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보니 독도에 대해 잘못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 독도의 특성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독도에서는 독도 주민 김성도 씨 부부 외에 독도 경비대원 등 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에는 독도를 1999년 천연기념물 지정이라고 기술했지만 실제로 독도는 그보다 17년 앞선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엔 독도의 면적을 잘못 표기하고 있고 독도의 부속섬 이름 맞춤법이 잘못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독도 문제에서 일본 측에 유리한 근거로 이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사회 교과서 6종에서 독도에 관한 오류가 수십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관련 내용을 다 검토하고 검정위원들이 하루 이틀 모여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독도의 자원과 생태에 대한 내용도 오류가 많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윤미입니다.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우리가 분담할 방위비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국방 예산이 크게 깎이면서 한국의 분담금을 늘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우리 측이 9,300억 원 안팎을 부담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물가 상승률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왔고 이번에 협정을 새로 체결하면서 작년보다 5,600억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이번 협정의 효력은 5년이며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국방 예산이 크게 삭감되자 한국에 분담금을 늘릴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정한 북한 정세를 감안해 주한미군 전력을 강화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당국은 또 미국이 막대한 분담금을 쓰지 않은 채 쌓아두면서 이자 수입을 챙겼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용 내역의 투명한 설명 조치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방위비 국회 비준 과정에서 인상폭과 함께 미국 측의 방위비 사용 내역 설명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순입니다. 수입차를 산 뒤 차에서 하자가 발견됐는데도 제대로 된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팔 때는 친절했지만 서비스는 엉망인 수입차 업체들의 행태,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희삼 씨가 지난해 초 8천만 원을 주고 산 벤츠 차량입니다. 차 안 곳곳이 누렇게 얼룩져 있습니다. 비만 오면 내부로 물이 스며들어 얼룩이 진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비가 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차체에 물을 뿌려봤습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도 다른 차 내부는 멀쩡하지만 김 씨의 차는 채 5분도 안 돼 내부가 물에 젖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고쳐달라고 세 차례나 서비스 센터를 찾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했었고요. 학습 테스트도 해보고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 보름 전 아우디 차량을 산 오승환 씨는 구입 다음 날 바퀴 곳곳에 녹이 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녹슨 부품을 바꿔달라며 판매업소를 찾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녹이 쓰는 건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시간에도 기후 조건 따라 녹을 수 있다고. 이처럼 수입차의 수리 불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신고는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AS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수리 대상 품목과 수리 비용을 수입업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수입업체가 안 된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차만 그냥 막무가내 팔고 뒤에 AS 부분 사후 관리는 그냥 나 몰라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점유율 10%를 넘어설 만큼 수입차 판매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구매자들의 불만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갖춰야 할 8대 스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벌과 학점, 토익, 자격증, 어학연수가 기존 5대 스펙인데 여기에 수상 경력과 인턴 경험, 그리고 봉사활동이 더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스펙을 쌓으려면 대학 4년 등록금에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 이제 돈이 없으면 취업하기도 힘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입니다. 정성스럽게 머리를 만지고 화장까지 해주는 한 취업사진 전문점. 좋아요. 네. 이렇게 한껏 꾸미고 사진 한번 찍는데 7만 원. 비싼 곳은 10만 원이 넘지만 올 상반기 취업 준비생들의 발길이 벌써부터 이어집니다.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력서 사진을 조금이라도 더 잘 찍기 위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표지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표지우입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스피치 학원. 90분짜리 1대1 수업을 받을 경우 한 번에 20만 원이 들지만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공계이긴 하지만 PT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인성 면접을 준비하면서 조리 있게 말하는 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스펙을 쌓아 이력서를 한 줄씩 채우는 데는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필요한 자격증도 갈수록 늘어 인문계의 경우 토익과 영어 스피킹에서부터 한자, 한국어,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까지 치러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취업정보업체가 국내 주요 대기업 합격자 1,400여 명의 평균 스펙을 분석해봤더니 높은 학점과 토익 점수에 어학연수, 인턴 경험, 수상 경력까지 이른바 8대 스펙을 모두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스펙을 갖추는 데 드는 돈은 대학 등록금을 제외하고도 대략 2천만 원 이상. 아르바이트로 대학 등록금을 벌어야 하는 학생들은 이런 스펙을 쌓을 시간도 돈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방학 동안에 몇 달 기간으로 해서 딱 끊고 다니고 전 당장 생활비도 당장 벌어서 해야 되니까 이것에서 일단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갈수록 높아지는 취업 문턱에다 스펙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되면서 취업 전선마저 양극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프랑스의 연애 전문 주간지가 올랑드 대통령과 유명 여배우와의 연문서를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이 우리와는 사뭇 달라 눈길을 끕니다. 파리에서 권순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타블로이드 주간지에 실린 사진입니다. 헬멧을 뒤집어 쓴 올랑드 대통령이 여배우와의 밀회 장소에서 나오는 모습. 현재 법적으로 결혼은 안 했지만 수년째 사실혼 관계의 부인이 있는 올랑드 대통령. 스캔들이 폭로된 뒤 대통령의 첫 반응은 사과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뻔뻔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프랑스 언론들은 비판 없이 단순 사실 보도만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서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Tout le monde fait ça, il n'y a pas besoin d'être président pour ne pas avoir le droit de le faire, donc non, ça reste un homme. On n'a pas à s'occuper de ça. Ça ne nous regarde pas. C'est pas très intéressant.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아니라 폭로한 잡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Sur leur activité politique, il n'y a aucune raison pour que des médias se permettent de révéler la vie privée. 사생활이 문제가 돼 공직에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공인들의 사생활이 어떻든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이
이곳 프랑스 사람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속에서 특전 용사들이 동계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동토의 차가운 참호에서 은신하고 눈 위를 구르는 대원들의 모습.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얼음장 같은 강물에서 특전대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새 언 땅을 파서 은신한 대원들이 완전 군장을 한 채 스키를 타고 적진으로 침투합니다. 1km 밖에 있는 적 보초들을 신형 K-14 저격용 소총으로 백발백중 제거합니다. 목표 시설에 은밀히 접근한 대원들이 포격을 설치하고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폭파 임무를 완수합니다. 특공무술을 훈련하는 대원들의 함성이 서론을 흔들고 알통고보와 눈 마사지로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합니다. 이곳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가 넘습니다. 하지만 특전사 대원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대련하는 특전부대 신조를 바탕으로 언제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혹한기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최정예 특전대원들의 설한지 훈련은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에서 우리카드가 대한항공을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주포 최홍석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급 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3연승을 이끌었는데요. 정규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선수 루니는 부진했지만 레프트 최홍석이 그 이상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오늘은 블로킹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고비 때마다 대한항공의 주포 산체스의 공격을 가로막는 등 블로킹으로만 5득점을 올려 상대 길을 꺾어놨습니다. 서브 에이스 2개로 올 시즌 국내 선수 첫 트리플 크라운을 놓친 게 아쉬웠습니다. 우리카드는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까지 더해 대한항공과의 격차를 9점 차로 벌리고 플레이오프 직행을 위한 3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또 라이트에 많이 공이 올라오고 저한테 좀 블로킹할 기회가 많이 와서 또 그게 잘 막힌 것 같습니다. 프로농구에선 전자랜드가 동부를 물리치고 4위 KT를 반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호쾌한 덩크와 블록슛으로 팬들을 즐겁게 한 악동 찰스로드는 다른 선수에게 화가 난 유도훈 감독을 진정시키는 등 오늘따라 오지랖 넓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운동화끈을 풀었다가 크게 혼나 또 한 번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MBC 뉴스 정규목입니다. 우리 여자 탁구의 새 희망으로 떠오른 10살 꿈나무 신유빈 선수. 만리장성을 넘겠다는 목표를 향해 무럭무럭 커가고 있는데요. 김한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국 탁구를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두 분의 실력은 2m 정현식에서 양영자, 현정화까지 대형 스타를 배출해온 한국 여자 탁구. 90년대 이후 그 계보가 끊긴 우리 여자 탁구에 새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10살 신유빈. 유남규 대표팀 감독을 상대로 예사롭지 않은 실력을 선보이더니 얼마 전 종합선수권에서는 대학생 선수에게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완승했습니다. 그 어린 선수가 정말 놀랄 정도로 안정성 있게 탁구 치거든요. 그런 점이 저는 천재성을 타고나지 않았을까 하는. 탁구 선수 출신 아버지를 따라 5살 때 라켓을 잡기 시작해 감각이 남다릅니다. 매일 4시간씩 훈련을 거르지 않는 연습벌레로도 유명합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실력 키워서 유승미 선수처럼 올림픽 금메달 따고 싶어요. 한국 여자 탁구의 부활을 이끌 꿈나무 신유빈이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사람만 스키를 타는 게 아닙니다. 하얀 눈밭을 내달리는 트럭들의 질주. 오늘의 영상으로 감상해 보시죠.
오늘 추위도 풀리고 구름만 끼면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졌죠. 다만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니 늦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겠고요. 옅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야외 활동하기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한낮에 전국이 영상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늦은 오후나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모레 아침부터는 다시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끼어있는 모습인데요. 내일 낮부터는 북서쪽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구름이 차츰 걷히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에는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큰 추위 없겠고요. 한낮에도 영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나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다시 한파가 시작되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내일 평양은 하루 종일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파리에서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뉴욕과 토론토는 내일 추위가 심하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